그 군대를 30개월 딱 채운 사람으로서는 네. 저는 전방 입소도 안 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30개월 딱 채웠는데 네. 장군님 뵈면은 뭔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장군들 그 부대 한번 내려오시면은 네. 병사들 엄청 고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알겠습니다. 장군님 모시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창에 수수님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와 주불리다. 여러분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병주 의원 별명이 주불리예요. 주불리. 네. 시작할게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주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네. 베스트 5 안에 꽂는다는 바로 그분. 네. 의정 활동 잘하는 사람. 예. 군대가 그렇거든요. 네. 혹시 군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군대 가면 있잖아요. 네. 한 내무반에 네. 뭘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시켜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네.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빠지고 놀고 나머지는 목공하고 이 사람 목공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거 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일만 시켜먹는 거야. 네. 그게 우리 의원님 아닐까 싶은데. 네. 네. 21대 너무 바빴습니다. 진짜 일 직함도 열심히 많고요. 했죠. 네, 예. 자, 그건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이력.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21대 국회의원. 거기다가 뭐 교수님도 하셨고 뭐 이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이, 이력이 한 5페이지 돼. 네. 추린 게 이거예요. 예. 자, 남양주 을 예비 후보십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제 확인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또 남자들한테 노망이거든요. 저거. 네, 그렇죠. 아, 네, 예. 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면 어느 정도 직책인 거예요? 그 한국 전쟁이 나면은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군의 육해공군과 미국의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인 포스트하고 한국군은 대표가 한국군 포스트하거든요. 거기에 부사령관이니까 어마어마한 자리고 또 그때 직함이 2개였어요. 네. 그때도 바빴어요. 직함이 한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했는데 지상구성군은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고 한국의 육군과 미국의 육군을 전시에 다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때 애로사항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잠이 부족한 거. 그래서 키가 안 크셨구나. 네. 전시가 되면 잠을 잘 자야 키가 국가 운명이 저의 손에 전시에 따라서는 달리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진짜 밤잠을 줄여서 공부하기에 바빴죠. 네. 네. 저는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네. 군대 시절에 간부들한테는 엄격했다. 네. 병사들한테는 관대했다. 이거거든요. 네. 왜 그러셨어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장군이 이제 만기칠람 하면서 갈구기 시작하면 이제 네. 부대 뒤집어지는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를 하러 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고 그러기 때문에 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칭찬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지적보다는. 근데 간부들은 실제 엄격히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직업이니까. 예, 직업이고 그냥 전문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간부 교육을 혹독하게 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강해지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교육할 때는 교육하고 훈련할 때는 엄격하고 보통 때는 부드러웠다. 네. 이렇게 이해해 그랬을 것 준대요. 같아요. 그게 네. 진짜로 정확히 말하면 네. 리더의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평이 뭐냐면요. 김병주 의원은 평상시 때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요. 네. 군인 느낌이 안 나요. 네. 네. 정말 좋은 분. 네. 민주당에서 한 4년 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군에서도 사실 제가
포스타 때 공감병 파동이 났었어요. 예. 공감병 뭐을 그 장군이나 사모님들이 갑질했다. 아, 그거 있어 그 사람. 박찬주 대 네, 박찬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병사들하고 늘 저녁을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고 공감병들 특히 자식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공간 이런 데를 저는 병사를 휴게실로 이용도 시켰어요. 완스타 때 제가 사는 공간이 아주 멋있는 곳이더라고요. 혼자 살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부부 떨어져 살 때인데 주말 부부 낮에는 병사들 거기 와서 놀아라 해서 휴양소로도 개방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병사들에겐 아주 잘하고 간부들에겐 엄하다 이런 별명을 얻었죠. 진짜 이런 상관하면 만났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군대 때는 왜 위에 있는 상관들이 이렇게 악질이었을까요? 글쎄요. 푸나님 부대만 그랬지 않을까? 왠지 느낌 그런 거. 네. 제가 서치해 보니까 육사 때 생도 중에 가장 키가 작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왜 그 장군 느낌이 더 강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네, 저는 키가 작아서 그 당신 열등의식을 느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육사 같은 데는 우락부락하고 키가 크면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키가 적고 하니까 불리한 점이 많았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저를 그럼요, 쉽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키골이 장대하면은 장군한테 너무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드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죠. 지금도 지역에서 다니면은 제가 국회의원이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요. 그렇죠. 키도 적지 뭐 볼품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쉽게 하잖아요. 벌품까지. 이게 그 존재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김봉주 의원께서는 존재감 있게 확 빛나시는 분이고 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키 작은 분들은 행군할 때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폭 때문에. 네. 그거 빼고 나면 뭐. 행군죄도 힘들고 예. 제가 육사 다닐 땐 선착순 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뺑뺑이 돌리는 거. 선착순 할 때 다리가 짧으니까 한 번에 끊기가 어려워서 많이 돌았죠. 굉장히 빠르셨겠는데요, 그럼. 마라톤은 잘하는데 네. 단거리는 순발력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이 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남들보다 2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죠. 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신 네, 예. 우리 주블리. 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따끈따끈한 거라서 어제 민주당에서 그 의총 있었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보도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어땠어요? 실제 뭐 후반부엔 조금 험악했죠. 전반부에는 우리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토의가 있었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분들만 발표를 했었고 나머지 자유 토론을 할 때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됐다든가 또는 하위 20%에 들었던 분 위주로 나와서 자기의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험악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네. 이제 뭐 하위 10% 네. 이렇게 뭐 드신 분들이 뭐 이제 뭐 네. 왜 본인 가족을 안 벗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을. 지금 뭐 저는 지금 밖에서 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게 보지만은 저는 이것은 빨리 정리되고 다시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원래 공천 때는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기 이해관계가 딸린 거기 때문에 특히 야당은 여당 때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당만 해도 공천에서 밀리면 예를 들어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뭐 이렇게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일 땐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래는 하위 20%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이렇게
겉으로 표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 보이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강단 있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오히려 단일 대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들끼리 하는 상호평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 하실 때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상임위에 다른 국회의원 중에 네, 국방위 같은 데서 네. 그 찬성을 눌렀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본인도 아마 점수를 박하게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네. 그때 사실은 상호 평가잖아요. 그리고 국방위 안에서는 절대 평가였고요. 네. 그다음에 초선, 재선 이렇게 분류해서 상호 평가를 할 때 저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이분이 그동안 당에 해당 행위를 많이 했는지, 네. 당에 기여를 했는지, 그다음 의정 활동을 진짜로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아마 그때 기준들이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은 보기 싫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데에 그 아마 그 당시 체포동의안 가를 눌렸다고 의심이 되는 추정이 되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의중과는 아무 상관없는 점수.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때 가라고 의심이 되거나 추정되는 분들은 대다수가 의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우리가 윤석열 폭정에 맞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부에 뭐 맨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불만이다 했던 분들이 대다수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집안일은 안 돌보면서 반찬 네. 투잔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참. 네. 아이고. 그래서 어제 의총 때 참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위 20% 이렇게 받게 되면은 축구로 비교하면 축구 게임이 끝나면은 거기에 승복하고 해야 되는데 맞죠. 룰이 뭐 잘못됐다느니 심판이 잘못해서 그렇다느니 그라운드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나쁠 때 해야 되는 이런 거와 비슷하잖아요. 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네. 본인들끼리 평가가 나쁘다든지 소위 말하면 정량 평가는 거의 비슷했을 거고 네. 정성 평가 부분을 문제 잡고 늘어지던데 네. 그러면 뭐 당내에서 활동이라도 잘 하던가 이미지라도 좋던가 예. 그 평가가 이미 시스템 공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것도 이재명 그렇죠. 대표 체제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태라고 하면 참 너무 좀 심하다. 사실 이것은 4년의 축적의 결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 발의수 또 출석률 자기가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표창 받은 점수라든가 4년기 다 축적되는 그러한 결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이재명 사실 그 평가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거기는. 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공천 혁신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기는 어떤 문제라고 보면 네.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면 됩니다. 네. 흔들리시면 안 되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는데 네. 그 중에 이게 특검으로 갈지 뭐 국정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병 사건, 네. 최상병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근데 여기에 수사 개입했다 이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건이기도 하고 큰 건이죠. 또 이때도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네. 군대 좀 아는 사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종섭 장관일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아래로 보시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좀 약간, 저는 예비역 포스타 출신이고 거기는 예비역 쓰리스타고. 스리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양한 보직을 내서 야전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이종섭 장관께서는 주로 정책행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항상 밤잠이 부족할 정도로 그 당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네. 저는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훗날 네. 정권을 바꾸면 네. 국방부 장관 딱 한 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종섭을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요. 네. 그 양반이 쓰리스타 출신인데 그런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 몇 명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통솔력 때문에. 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완전 군 비주류였던 사람. 네. 여기 이제 이명박 때 뭐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그 라인. 네. 그리고 지금 임성근 소장이 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또. 아, 그러세요? 그렇게 엮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 라인 챙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사건의 의혹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취급하고요. 그다음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운영위를 열어서 그동안 퍼즐을 맞추어서 한 80%는 제가 맞췄다고 봐요. 저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실의 외압이다. 그렇게 해서 변경된 거 한 거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인데 국방이나 운영위에서 밝힐 수 있는 한계는 한 8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인 채택도 예를 들면 해병대 수사관이나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도 증인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한쪽 얘기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다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하면은 한 90에서 95%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또 특검으로 가야 하다못해 핸드폰 포렌식도 해보고 해서야 통화 기록도 확인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까지 가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최상병과 관련돼서는 억울한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특히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지금 거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쪽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네. 보통 보수가 국방에 뭐 능하다 이런 얘기가 네. 사실과 다르지만 돌고 그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씨는 사실 부동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군대 안 가려고 이제 네. 사법 시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네.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제가 대선 후보 그렇죠. 당시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는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안보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관련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거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경로에서 뭐 1사단장을 빼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외압이 돼서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빼버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재춘 들어갔는데 저는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봤을 때 1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권한은 해병대 사령관이 건의해서 해군 총장선에서 가능해요. 네. 장관선에서. 그런데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사단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인사권을. 그러니까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이 되면은 군에서는 그런 경우 보직 해임을 시키고 후임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받으면서 제대로 사단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이 가서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잖아요. 해군 총장한테. 통상 수사 결과는 맞죠. 지휘관이 가서 보고 안 해요. 네. 수사단장이 이렇게 하고 참모들 보고 끝나는데 사령관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30일 날로
생각이 되는데 그날 오전에는 해군 총장께 보고를 하고 먼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해군 총장과 독대를 해서 이제 사령관이 보고를 할 때 인사를 추천해요. 후임자 2명입니다 하는 거를 그거는 해군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저한테 야 그 2명 보고 받았다는 거 받았다고. 그리고 장관한테 가서도 수사단장이 보고한 후에 해병대 사령관이 15분을 독대를 했어요. 그때 아마 인사를 보고했을 것이고 그거는 장관이 지금 그만둬서 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11시에 했는데 그것도 안보실 회의였어요. 안보실에 관련된 한 5, 6명이 대통령실에 모여서 보고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 그때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안 했다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근데 안 했다고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인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했을 걸로 저는 추정하고 그러니까 보고받았을 때 수사단장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들었다고 그때 막 경로에서 VIP가 경로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떡하냐 했다 하잖아요. 책상을 두드리며. 그거는 왜냐하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그럼 후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야 수사가 잘못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은 해병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고 또 바꾸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런 주장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수사 기록을 바꿔야 되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전화하고 전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그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걸 직접 지시를 못 해요. 지시하게 되면 본인들도 직권 남용이나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게 나오니까 문서로 못하고 말로 회유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수사단장들은 알아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아니라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이첩하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항명이 되고 뭐 이 난리가 지은 걸로 저는 오랜 군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장군 지낸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에도. 네. 2명 더 있긴 한데 국방에는 지금 없죠. 그럼 지금 추정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 사람과 이종섭, 임성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명박 때 청와대 근무했던 그 인연들이 작동을 해서 윤석열과 직접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김태효 라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1사단장은 사실 힘남로 태풍 불었을 때 포항이 온통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코너에 몰렸을 때 수륙 양육 장갑차로 쫙 그 해병대에서 인명을 구조한 것들이 국민들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대통령 눈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그때 이제 김태효하고 이종섭하고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같이 안보실에 근무를 한 인연이 있으니 서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태호 1차장도 그렇고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훨씬 더 관심 있게 애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사전에 잘못된 정보를 줬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럼 국정조사예요? 특검이에요? 지금 일단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특검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넘어서 이제 그것이 갈 것 같은데 4월쯤이나. 총선 이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선거 앞두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했어요. 2달 만에 또 여의도에 117배? 어마어마하네요. 여의도도 작은 섬은 아니거든요.
이걸 117배를 풀어버린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볼 때 어떠셨어요? 아, 이거 선거의 개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사실 군사보호구역 지금 국민적으로 계속 풀긴 하지만은 시점이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죠. 시점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를 여당에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고요. 실제 군사보호구역을 이런 시기에 푸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풀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푸는 걸 원래 보수에선 반대했어요. 군사보호구역을 풀면 아무래도 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좀 생기거든요, 전시에. 네.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번엔 막 그 대거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이 네, 그린벨트도 풀고요. 네, 예. 계속 이 상황을 만들면서 네.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명백한 관건 선거다. 네. 이 말씀 듣고요. 네. 야, 전문가 나오시니까 답이 척척척척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건 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의 안보 무능, 안보 네. 불안은 어마어마했어요. 뭐 네, 일일이 그럼요. 리스트업하기도 힘들 정도. 네. 이거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어요? 참 억장이 무너지고 있죠. 실제 한심할 뿐만 아니라 우려가 되고요.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국방부 건물 뺏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부하 건물 뺏어서 들어간 왕이 있습니까? 국방부 건물을 뺐고 국방부는 합참 건물을 뺐고. 예, 합참은 또 그 밑에 제대 걸 뺐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단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때 연대 훈련할 때 일주일씩 가서 지도할 때가 있어요. 네. 연대장 실 안 뺏어요. 밖에 텐트를 치놓고 하지. 네. 왜 뺐습니까? 오히려 보장해야 되는 것이지. 해군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함장 자리에 상관도 잘 안 앉습니다. 자리조차도 그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안보를 중시 한다는 그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무 대책 없이 국방부 건물 뺏으면서 졸속 이전했죠. 집도 한남동 그러네요. 간저 지역 해군 육군 총장 집 뺏고 그 해병대 사령관 집 뺏어서 경호처장 들어가 버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 뺏어서 대통령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가 옛날 살았던 공간은 뺏어갖고 비서실장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만 뺏은 게 아니었네요. 네, 예. 엄청 뺏었네요. 그러니까 군 지휘부의 집을 다 뺏었고 거기에는 사실 그동안은 외교하고 안보 수장들이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 간접만 놔두고 다 뺏은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각지 가까이에 있는 군 아파트로 들어간 거죠. 사실 간사 지역은 간사 지역은 어떤가 하면 군에서는 한미 외교 활동 장으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사교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야, 근데 저번에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무인기, 네. 다음에 대통령실 도청, 네. 그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 국방 전문가로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할 때 갑자기 고려 없이 하니까 제가 그때 이미 예견을 했어요.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무인기 침투에 취약하다. 방공진지를 설치할 때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데 무인기 사건 나서 역시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 구역이 침투됐죠. 거기는 또 미군 울타리 담장을 하나로 해서 바로 100에서 200m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도청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미군 비문에 의해서 도청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휴민트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원래는 그 당시 인수위에서 496억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저는 그때 1조 이상 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니까요. 네.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듣는 것 같아요. 네. 술술술 나오는 거죠. 네. 나중에
국회 다시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특집 방송 한 시리즈로 좀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새날에서 좀 안보 분야를 저하고 그러니까요. 다루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흉 보려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냥 억지로 까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보는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안보는 이 민주당이 훨씬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죠. 북한과 싸워서 이긴 것도 민주당 정권입니다. 네. 보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안보를 잘할 것 같은데 더 못한다. 네. 이것이 보수의 역설이죠. 네. 자, 30분은 이제 의원님의 이제 네. 국방에 관한 이야기 참 맛만 봤고요. 네. 개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육군 대장 출신 네. 민주당이 이제 자 우리 당으로 오실래요 마실래요 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결은 맞았으니까 들어오셨을 거고. 네, 그럼요. 네. 4년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아주 바빴죠. 네. 아주 바쁘고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요. 보람된 점도 있고. 저는 그 네.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은 네. 정말 일 잘하는 상병 마로봉 이런 느낌. 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네, 그렇죠. 네. 네. 후회되는 거요. 후회되는 것은 우리 정권을 잃은 거죠. 사실 국민의힘 또 우리 민주당이 좀 그 당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으면은 정권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대선 당시에도 경선이 치열했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 된 모습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후회돼요. 0.7%는 진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금만 네. 노력하면 한 네. 1000표 더 얻고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만 노력하면 네. 한 또 1000표 더 얻고 이렇게 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추의 한이 돼요. 진짜. 그 예. 대선 경선의 후유증이 어제 의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자, 그게 가장 후회되신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후회되시는 거 없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이렇게 할 걸 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고민을 많았었는데 사실은 여러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가장 잘한 선택은 이재명 대표 캠프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진짜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낙연 캠프에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솔직하시네. 네,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김병주 네. 의원이 이재명 캠프로 가신 게 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많은데 네, 시그니처가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예. 최소한 국방 분야는 김병주한테 맡긴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엔 전혀 인연이 없어서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영입도 뭐 네, 이재명 대표랑 영입도 관련 이해찬 없잖아요. 대표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선택을 처음부터 하진 않고 민주당이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원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간곡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같이 뜻을 모으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고 보고, 또 지금도 이재명 대표님 국방위까지 모신 것도 저예요. 아, 그래. 우리 보통 이제 당대표급들이 많이 가기도 하죠, 보통은. 그렇긴 하는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님은 다른 상임위를 가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렸죠. 복지 쪽 아닐까요? 예, 한노위 쪽을 한노위 처음에 쪽.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죠. 아니 다음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되셔야 되잖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면 국방위를 거쳐가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벅차네. 한노위는 지금 제일 전문이 한노위 이런 거 다 그동안 평생 하셨는데 국방위 오십시오. 제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말을 경청하시고 국방위를 선택하셔서 야.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지금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안보 분야 이렇게 우리가 견제하고 하죠. 그래서 최근 3개월 전에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막 가고 전쟁 위협이 오고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 이런 공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건 막아야 되겠다.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한반도 위기관리 TF를 만들고 저보고 TF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TF장 하고 있습니다. 야, 든든하시겠어요, 대표 입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당원으로서 네. 감사하고요.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네. 실제로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어도 우리 당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국회의원은 전 5명 정도 꼽아요. 네. 그중에 맨 앞에 네. 김병주 아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쪽에 네. 뭔가 실력이 있는 친구는 이것저것 다 시키다 보니까 되게 바빠서 네. 여기도 김병주, 저기도 김병주, 저기도 네. 김병주. 근데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국방 같은 게 터지면은 네. 이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열심히 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윤석열 정부와 가장 앞에서 선봉에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도 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 졸속기전 할 때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 막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지하에 뭐가 있고 그 설명을 그때 제가 집에서 그날 휴일이어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저건 아닌데 해서 제가 바로 텍스트하고 그 여의도에 와서 발표 2시간 후에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뭐 또 왜 그런 건지 그때 가짜 뉴스도 몇 개 있었어요. 네. 그 거짓말 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 7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그 당시 절대 권력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고소 고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런 데서 용기를 내서 2시간 만에 그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용기를 내서 싸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최고다. 주시고 네, 예. 그래서 고마울 따름이죠. 네. 의원님 인터뷰하니까 감탄만 나오네요. 나 이거 아닙니다. 네. 진짜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병주 의원 갑자기 위에 우리 그 화면 맨 위에 후원의 계좌가 떠 있네요. 이거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해드려야겠네. 농협 301-0273-7468-21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안 도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들이 왜 총선 나가는 사람들이 후원금 걷냐 해서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네. 후원금을 안 받으면은 부자만 정치한다. 그렇죠. 네. 네.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한다. 나머지는 정치하지 말라는 거다. 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남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남양주라고 하는 곳이 네. 도농 복합지역이에요.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도시가 있고 어떤 데는 네. 또 농촌 뭐 이렇게 있고 네. 지금 남양주는 되게 농촌 지역이 가깝죠. 남양주 을은 한 80%가 도시화가 돼 있고요. 아. 한 20%가 농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보면. 네. 남양주 구도시는 보수적이고 네. 별내동이나 진접 신도시 같은 데는 또 우리 지지세가 높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남양주가 국회의원 3명이 일단 민주당이었었어요. 네, 3명 네. 다. 네. 남양주 갑은 조응천 네. 이분 탈당하셨고 네. 남양주는 김한정 의원, 네. 남양주 병은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이렇게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남양주 을에서 김한정 의원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병주 의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번에 작년에 출판기념회 하셨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김병주 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 갔다 오신 분이 그렇더라고요. 야, 김병주 더 뛰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지역민이 많이 와야 성공한 출판 기념이라고 하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양주 을에 안 사는 셀럽들만 많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극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은 아직도 사성 장군 출신인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네,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여론은 중앙 여론과 달라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도 하고 저녁 인사도 하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네. 후보들은 지하철역만 가면 되거든요. 네, 예. 남양주는 어떻게 해요? 넘밭에 가나요? 어떻게 해요? 마을 회관도 가고, 마을회관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행사 있다 그러면은 가고, 또 지하철도 거기 네 개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은 지하철 역사 안에 가서 하고, 춥지 않을 때는 또 도로로 나가서 하고. 아이고 짜내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지역에 네. 내려가면 초수퍼 을. 네, 그렇습니다. 자, 남양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김한정 현 의원이 하위 10%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하위 1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한정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국회의원이 서울에서도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네. 그리고 의원들 상호평가에서도 되게 안 나왔던 소리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원래는 김병주, 김한정, 이인경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위나 후보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3인 경선이 됐어요. 네. 여기 결선이 있나요? 네, 결선이 있습니다. 여기 50이 안 넘으면 네. 결선이 있고. 김병주 의원, 야 네. 멋있어. 3인 경선에 정정당당 결과는 깨끗이 승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표를 이나와 나누어 나눠 가져야 가져야 되거든요. 그 지금 김한정 대 반김한정 정서가 많아서 저표를 이나 예비 후보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시스템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문제가 있으면은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위원회에서 어차피 인용을 줬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승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하고 또 경쟁이 끝났을 때는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 되자라는 메시지를 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남양주 을 네.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꽃에서 아마 네. 제 기억에 그때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는 네. 앞서는 걸로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지역에서 박갈이 엄청 하셨다는 뜻이 아닐까. 네. 지난 11월에 여론조사 꽃에서는 박빙 약간 제가 열세고 그다음 리얼미터에서 2번 했는데 이제 5에서 10% 제가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민주당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앞서기 시작했고 아마 이번 적합도 여론조사는 정확히 모르는데 훨씬 앞섰을 거로 보이고 이제 저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죠. 네. 저는 이제 김한정 의원을 디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뭔가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효능감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활동 잘하지만 중앙에서도 꼭 이재명 대표를 위해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정권이 폭정을 하고 있으면 야당 국회의원은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상당수의 이번에 저 공천 뭐 관련돼서 항의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했다는 게 꼭 당대표 저격하고 네. 내부 총질하고 이랬던 분들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네. 실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폭정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내부에 총질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뭐 저 자랑 같지만은 내일 또 기자회견이 할 예정입니다. 네. 뭐냐, 사실 저는 지역구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기자회견 내일 하는 것은 3.1절이 그 다음날이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독립영웅 흉상을 육사교정에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아직 백자를 안 하고 잠시 보류한 상태예요. 총선 때문에. 의식해서. 네, 그래서 그거 백지화하라. 또 일본의 그 굴종 외교를 하고 있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경선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서 지역을 맞죠, 다져야죠. 맞죠.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 바쁜 와중에도 국방위 차원에서 저희가 좀 유도해서
해병대 순직 상병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의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네. 잘못됐다. 규탄한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팩트가 들어가니까 무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만이 아는 네. 나만의 콘텐츠가 네. 하면서 맞장구를 치게 돼요. 이게 약간 더 고급지더라 이런 얘기죠. 아, 네. 그 논리도 갑이신 것 같고 네. 국방이 딱 열리면 김병주만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참 국회의원을 재선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등치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네. 거기에 하나하나가 실력 있는 분들, 잘 싸울 사람들, 싸워도 자기 컨텐츠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하위 10, 20에 들어가면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항의하는 건 진짜 꼴사나운 이야기예요. 네, 그럼요. 실제 그렇죠. 김병주처럼 싸웠으면 하위 20에 들어갑니까? 네. 그게 평가표에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대정부 네. 질문, 상임위와 활동 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네, 저분들. 그럼요. 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채점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야 얘들을 다 X 줘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면 되냐고요. 네. 그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하위 20%가 거의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러셨어요? 네, 거의 예측이 되고 뭐 나와서 특정인을 언급하긴 뭐해서 그런데 그분 상임위 활동이나 봤을 때 저분은 20% 들었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들고 또 뭐 불만을 그 기자회견하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 네. 탈당했습니까? 아직은 안 하셨는데 뭐 탈당하신 분도 있고요. 그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하면서 피식 웃은 걸 또 보도를 해. 네. 왜냐면 황당해서 그런 거든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왜 내 탓이냐. 네, 네가 그럼요. 공부 안 한 탓이지. 네. 그 느낌의 약간 피식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야 국회의원 한 160명이 김병주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왜 사실은 왜 예측이 됐냐 하면은 제가 작년 5월에 1년 전에 예측이 됐었는데 작년 5월에 제가 비례대표니까 저를 아끼는 국회의원들께서는 당신 이리 나가라 이리 나가라 이런 걸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급적인 국회의원 활동 못하는 데 가서 해야 경쟁력 있잖아요. 그때 권유했던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 20%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가라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때 맞아, 사실은 맞아요. 중진급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아끼는 분들이 지금 뭐 강남 밑에 어디는 내 지역은 분명히 하위 20% 들고 관리를 못할 거야. 여기가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들 거야 이렇게 권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 B 지역 여기 관리 못해. 그리고 여기 앞으로 20%들 거야. 추천했던 1년 전에 이미 그 의원들 평가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걸 까지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정확하구나. 내부에 도도히 흐르는 뭔가 있었네요. 네네. 그거는 그냥 그 소문이 있잖아요. 또 지역 민심 그 지역 관리를 못 한다더라. 이분은 그 제대로 당에 협조를 못해서 의원들 간에 당직자 간에 인기가 없다. 또는 어떤 뭐 제대로 못한다. 이미 작년 4월, 3월 1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그런 것들이 예측했는데 그 당시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예측해서 저한테 권유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해요. 이번 총선에 나타나는 하위 20에 들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대충 내가 안 되겠구나. 내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불출마하면서 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단체로 이제 내가 꼴찌 받았어요. 근데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반대해서 그런 것처럼 선동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0이었잖아요. 네. 그럼 180명이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역대 선거 때마다 최소한 수십 명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내가 비명이라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프레임화 시키는 건 진짜 나쁜 선동이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그랬어요. 하위 20이나 10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본인이 커밍아웃 하실 거면
일단 뽑아준 지지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아요. 네.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뽑아주셨지만 그렇죠.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하위 20%에 들어갔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데 이게 채점을 나 이렇게 악랄한 건 처음 봅니다, 진짜. 네. 그럼요. 역사를 통해서 리더의 덕목이 하나 있어요. 네. 저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가 아닌가를 보는 저는 첫 번째 척도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기의 원인을 찾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하위 20% 들었다. 아, 내한테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분은 훌륭한 분인데 항상 부족한 리더, 나쁜 리더에 속하는 사람은 원인을 남에게 찾아요. 아, 그분이요? 그래. 있잖아. 용산에 그러니까. 용산에 그분 있잖아. 그래. 지금 용산의 그분도 맨날 자기에게 안 찾고 밖에 찾잖아요. 언론이 문제고 네, 야당이 언론이다, 문제고. 야당. 그러니까 지금 하위 20%의 든 분들 중에서 커밍아웃 하면서 막 그 당을 욕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겸허히 찾아야 되는데 황당하다. 자기를 돌아보고 뭐가 그럴 것인가 하면은 성숙된 모습,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죠. 맞죠. 네. 자, 남양주 현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군부대 이전. 네. 지금 포천에 있는 육군 수송부대가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양주 별내면이면 지역구시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 지금 그 문제도 제가 사실은 발굴을 한 겁니다. 예. 그 수송부대 지금 부대들이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6군단이 그 해체가 되고 5군단이 6군단을 같이 맞다 보니까 부대 이전은 좀 필수적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별내면 거기에 수송대대가 들어오는 걸 추진을 한 5, 6년 전에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나 지자체장이 전혀 모르고 조치를 안 했어요. 수송대대 하면 대형 차량이 있는데 그 부대로 가는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됩니다. 네. 좁으니까 안전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대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내년쯤 부대가 이전해 오고 상당히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위 때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일단 국방부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된다. 도로를 넓힌다든가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윈윈해라라고 일단 임무를 줬고요. 그랬더니 이제 별내면 주민들이 이걸 알게 돼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부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다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국방부하고 남양주시 주민대표하고 같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공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뭐 부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공약을 한다든가 도로를 크게 넓힌다든가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배라서 제가 지금 선거 때까지는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네요. 주민의 대표로서 국방부와 이런 협력을 잘 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졸귀택님, 이분 보니까 국회의원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터님, 역시 대장은 다르구나. 야, 이구동성으로 칭찬만. 그러니까 저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악플 달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유, 네. 본인은 보셨어요? 가끔 있습니다. 안 보셨다고 하세요. 네. 왜냐면은 악플은 보수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다는 그렇긴 거죠. 한데, 예, 예. 자, 그 사진 몇 장만 볼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단식 후에 입원했을 때 사진이에요. 네. 저거는 지금 네. 저현 그 입원실까지 들어간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제가 알기에 몇 명 안 돼요. 네. 손까지 잡고 계세요. 예. 저때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했죠. 일단은 저때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 끝나고 이제 회복기에 들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때 못 오라 했었는데 저보고는 오라 하더라고요. 올 때 카메라까지 갖고 오라고 사진도 찍어줄 테니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가서 한 1시간 반 얘기를 나눴습니다. 본인도 네. 손을 김병주 의원이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어. 네, 예. 김병주 의원 도와주시오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저는 또 국방위 같은 거 오니까 또 국방위 사항을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인 당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대표님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대표님 열정이 높아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빨리 나오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때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야, 그렇겠네요. 무슨 네. 얘기 나눴는지는 네. 비밀로 하시고 그다음 사진 멋있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 연습시키는 거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부대 열중 시험. 그럼요. 국군 네. 통수권자 연습시키죠. 제가 부대 가끔씩 방문 같이 하자고 하고 가기 네. 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로 군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리고 전략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갔고 네. 그 차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보고 뭔가 뭉클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국회에 네. 잠깐 들렀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도 국경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인사드리고 네, 그랬죠. 이때 사진 찍으신 분들 많습니다만. 네. 요 사진을 네. 정청래 최고가 찍어줬어요. 아, 그래요? 바로 옆 좌석에 있다가 사진 아. 한번 찍어주겠다고. 포토그래퍼가 정청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요거는 코로나 때 같은데요. 네. 이거는 대선 때 대충 아니에요? 얻은 거요. 지금 오른쪽 사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대선 때 제가 캠프에 합류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략 키가 나오네요. 저거 보니까. 네. 예. 정말 이 시대의 나폴레옹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사진은 이제 이런 사진들은 뭐냐면 김병주 의원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웬만한 뭐 저런 장외 집회 같은 데도 다 네. 나갑니다. 아, 그렇소.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존재감이 키는 작아도 존재감은 뿜뿜이에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저거 아마 대통령실 앞에 찍은 게 아닌가 네,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것도 대통령실 앞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가서 우리 다양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복정에 늘 같이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사진에는 신스틸러가 이소영 의원이네. 표정이 너무 웃기다.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자, 여러분 김병주는 어떠세요?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주는 어떠십니까? 댓글창에 김병주 재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또는 국민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네. 요거 그러신 분들은 후원 좀 해주시고요. 농협 301-0273-7468-21 자 후원 좀 해주시고요. 댓글창도 보니까 네. 김병주 의원 재선해서 당도 지키고 당대표도 지키고 국민도 지켜라 이런 이야기.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월화수가 경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3월 4일, 5일, 6일 이 경선인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앞서지만은 사실 경선 투표 ARS로는 공의전화 받아주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꼭 그 3월 4일, 5일, 6일 월화수 경선이 있다는 것 아시고 공의전화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진접 별내 오남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전화를 하셔서 경선에 꼭 참가해다 전화번호 받고 공의전화 받아달라 이런 전화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진접, 오남, 별내 네, 예. 이 세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진접 읍, 오남 읍, 별내 면, 별내 네. 동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만 보고 계시면은 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 찾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다른 그 예비 후보들 보니까 경선이 시작되면 피가 마르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1차 경선에서 김병주 의원이 50 넘기면 끝나는 거고 네, 양일간 여론조사하는 거죠. 네. 당원 투표도 하고요. 당원 투표 권리당원 3일이고 네. 월화수고 일반 여론조사 투표는 이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김한정 의원께서 하위 10% 들으니까 지역 분들이 컷오프가 된 걸로 알고 이미 김병주 된 거 아니야 해서 경선을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투표 경선합니다 하면은 뭔 소리야 이미 당신 된 거 아니야 이렇게 TV만 보고 10% 이하는 컷오프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경선을 통해서 하니까 꼭 공의전화 받고 김병주를 눌러주셔야 경선에서 이깁니다. 예. 네. 자, 정말 실력 있는 국회의원
정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당원으로서 꼭 당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나 본선 올라가시면은 네. 그때 한 번 더 모실게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요.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상하게 제가 브로맨스 느끼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아, 제가 오늘 처음 우리 푸나님하고 방송해 보니까 콤비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호흡이 잘 맞죠. 네,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자, 오늘 인사는 앞으로 특별하게 자주 와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특별하게 고수경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네, 구호는 단결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단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결 아이고 단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사로 갈게요.